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가격이 단기간 급등락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며 손실 위험을 환기하고 신중한 투자 판단을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 시총이 지난달 27일 상장 당시 4조 5천억 원에서 지난 12일 9조 6천억 원으로 2.1배 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어기면 다시 공격할 거라고 경고하면서도 이란의 미사일 보유 등에는 유연한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베르사유 궁전 만찬장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합니다. 합의문 마지막 장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서명했고 마크롱 대통령 등은 박수로 합의를 축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됐던 공식 서명식에 앞서 발효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f it doesn't get done in 60 days, that's all right. We go back to bombing. I don't want to do that because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종전 합의를 추진한 주요 배경임을 시사했습니다. MOU에 명시된 3천억 달러, 약 450조 원 규모 이란 재건기금은 이란이 똑바로 행동해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you can invest if you want. I mean, what am I going to do? Say nobody's ever allowed to invest? No, we're not investing. We're not putting up 10 cents.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란이 약간 보유하지 못하는 것 좀 불공평하다며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협상 기간 60일을 최종 합의를 위한 엄격한 시한으로 보지 않으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해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으로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명식은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양측은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수연 특파원. 네, 스위스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인근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산이 바로 뷰리겐슈토크입니다. 내일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본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 이곳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내부를 직접 둘러보고 왔는데요. 접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산악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뒤에야 입구가 나왔습니다.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리한 이 리조트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삼면 모두 호수로 둘러싸여 경비와 보안 유지가 용이한 장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스위스 군인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었고요. 미국 대표단도 사전 점검과 회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미국 대표단에게 자세한 준비 상황과 내일 일정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아무런 내용을 공유할 권한이 없다면서 철통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측이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내일로 예정된 공식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 정상이 종전 양해각서에 이미 서명한 상황에서 서명식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설명입니다. 양측은 애초 내일 뷰리겐슈토크에서 만나 양해각서에 설명할 계획이었고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오늘 귀국길에 올라
선수가 스위스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식도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최종 종전을 위한 대면 협상에 곧바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과 함께 내일 뷰르겐슈토크에서 만나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예정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본 협상은 60일간 진행됩니다. 네, 호르무즈협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도 관심인데요.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건가요? 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양해각서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이 60일간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명시됐는데요. 이란은 이 문구를 근거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민간 선박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통행료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뷰르겐슈토크 리조트 인근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이번 합의가 미국의 완전한 전략적 실패라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 누리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권리를 잃고 오히려 이란의 해상 통제권을 합법적으로 넘겨주었다는 지적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문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거셉니다. 가장 논란인 대목은 60일 동안만 비용 없이 통항을 보장한다는 제5조입니다. 유예기간 60일이 지나면 이란이 해상 서비스 명목으로 통항 수수료를 징수할 합법적 근거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겠다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통항 권리만 잃고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넘겨준 결과가 됐습니다. ولی ما به ازای خدماتی که ارائه خواهیم کرد، خدمات ناوبری، حفاظت از محیط زیست، احیانا بیمه کشتی‌ها و سایر خدماتی که از سوی ایران و عمان 미 정보 당국은 이 해협 통제권이 전 세계 유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삼았던 이란 핵무기 통제는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미뤄진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실리를 챙겼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즉각 풀고 동결 자산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자금 지원까지 합의해 사실상 전쟁 배상금을 내줬다는 지적입니다. We're back to where we were before the war began, except we're in a weaker position and Iran seems stronger. I think this peace agreement could well be a surrender. 종전선언 지역에 레바논이 포함되면서 친이란 무장단체의 위협을 우려하는 동맹국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쟁 이전 호르무즈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날 수 있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감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호르무즈 무료 통항 기간을 60일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서 통항료나 수수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 이란 간 합의에 따라서 조속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선박들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어떠한 통항료나 수수료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과정을 기록한 선관위 투표록에 미흡한 관리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곧 10일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문정이동 제2투표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안 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상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투표용지가 없다는 황당한 말에 유권자들은 화를 참지 못했고 결국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16시 38분 잔여 매수 영매로 민원인 100명이 고함 지르며 항의함이라고 투표록에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선관위에서 받은 무번호 용지 매수가 불일치해 잔여 매수 파악이 어렵다거나 일련 번호들이 뒤섞였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혼란상은 송파구 투표록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일 무려 105분 가장 오래 투표를 멈췄던 잠실 이동 제2투표소에선 17시 50분 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18시 12분 참관인 퇴근 내용이 담겼습니다. 19시 35분 일련 번호 없는 용지를 추가 교부받아 선거를 재개했지만 100매라고 전달받았을 뿐 총 매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답답함도 엿보입니다. 잠실 이동 제6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 53분 용지가 238매만 남아 추가 교부를 요청했는데 모니터링 중이라는 답만 받았다거나 용지 소진 이후에 지침을 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결국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용지가 소진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참정권의 침해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정확한 추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록에 빼곡하게 적힌 부실 대응 정황에 선관위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열흘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 통화에서 그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논의해왔다며 결과 발표에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일에 투표소를 지켰던 공무원 9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선거일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합수본이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3곳을 관리했던 지자체 공무원 9명을 한꺼번에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전열을 정비한 지 하루 만에 전방위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소 내부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귀하며 당일 혼선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도 한창인데 합수본은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의 중심에 놓였던 잠실 7동 투표록에 보관된 서울 올림픽공원의 경우 시위대 봉쇄가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압수수색을 벌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거 사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정하고 나면 수사의 칼끝은 선관위를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소 일선 실무자 조사를 시작으로 피고발인 신분인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도 차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흐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과 역시 수사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와 관련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전북 선관위와 완산구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북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입력 오류를 알고도 선관위 위원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조치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가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체육단체에 이어서 선관위도 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앞으로 이 경찰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혜리 기자, 경기장 봉쇄 시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죠? 네, 지난 5일 시작된 봉쇄 시위는 오늘까지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 곳곳에 천막과 의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참가자들은 오늘도 부정선거와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가 길어지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단체까지 직간접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6월 한 달 동안 세금 납부와 직원 월급 미집행 등 업무 공백으로 처리하지 못한 회계 액수가 60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장 이번 주말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음악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최 측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급히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기장에 있는 투표함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선관위도 경찰이 협조를 요청했다고요? 네, 시위대가 봉쇄 중인 이 핸드볼 경기장 안에는 개표를 마친 투표함과 용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투표지와 투표함을 밖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투표함을 선관위가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송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은 개표소로 임시 지정된 장소고 개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함이나 용지를 보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보안이 유지되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간 시위대와 충돌을 우려해 물리력 투입을 주저해왔습니다. 시위를 해산하려 해도 명확한 주체가 없어 강제 해산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투표함 이전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는 흉기 난동도 벌어졌다고요? 네, 어젯밤 10시 반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태극기를 든 상태로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을 자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자해 의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시위 현장에 벌어졌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과 신원 특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특수강요죄와 특수감금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45일간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선거 행정공백 사태 전반을 조사하고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방안도 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찬성 250표, 반대 1표,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8월 1일까지 45일 동안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인수의 지침 수립 과정, 당일 지휘 보고 체계, 사후 수습 등 선거 행정 전반을 조사합니다. 여야는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조사하겠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명명백백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진상규명에서 나아가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제도 개혁 큰 그림까지 손질하는 걸 목표로 여야 합의로 전문가 TF도 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선관위에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회의장 밖의 신경전은 여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선거 주장은 불복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 노골적으로 선거 불복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무책임한 선동과 국민 분열 조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선관위 현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밥 친구라서 밥수보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비교섭 단체 지도부와 만나 참정권 침해 사태에 국회가 대응하는 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재명 정부 책임을 엄정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과 현장 조사 등을 놓고 곳곳이 치열한 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에 걸친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실용 외교의 무대를 유럽으로 넓히고 트럼프 대통령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자, 이 대통령은 내일 이런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유럽연합과 경제협력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안보와 방위, 교육 분야 협력을 넓히기로 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도 맺었습니다. 양측 간 디지털 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벨기에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협력, 이탈리아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교류 등 개별 유럽 순방국과도 경제 성과를 남겼습니다. 정상 간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가 양국 경제 협력에 있어 민간 분야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이어진 바티칸 교황청 방문에선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에게 내년 북한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별미사 연설에서도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일정인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여 분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실용 외교의 무대를 넓혔다는 게 청와대의 총평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순방 성과를 귀국 다음 날 언론에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담 뒷이야기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입니다. 순방 전후 더욱 논란의 불을 지핀 당청 관계나 청와대 내각 개편 작업 등 본격적인 2기 정부 구상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순방 결과 회견을 자처한 건 국정 성과 홍보를 통해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길에 초대받아 90도로 인사를 했지만 의미심장한 말로 갈등설 불씨를 남겼습니다. 친명계는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듯 진영 전체가 정 대표 연임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공군 1호기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환영 인사들 앞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 번째 순서였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오기 전부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가 미소와 함께 악수를 나눕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1, 2초 남짓 짧은 인사를 나누며 작게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전에 손을 맞잡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겐 특별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순방길 환송 패싱의 짐을 덜고 국회로 돌아온 정청래 대표는 밝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당청 갈등 소갈이는 남아있다는 듯 의원들과 의미심장한 차담을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미적지근한 반응에도 정 대표가 연일 구애를 이어가는 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정 대표의 연임 포기를 압박하는 친명계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인데 최근엔 표면적으로 중립을 고수하던 원조 친명조차 출마를 깊게 생각해보라며 뼈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나의 출마 여부가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당권파는 대통령을 파는 정치가 가장 나쁜 거라며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다음 주 연임 도전을 선언할 거란 해석이 있는데 이를 신호탄으로 양측의 전면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적으로는 당권 경쟁이지만 사실 이번 내홍은 차기 권력을 놓고 벌이는 구주류 친노 친문과 주류 친명 간의 주도권 선점 싸움에 가깝습니다. 하나뿐인 권좌를 놓고 다투는 권력의 특성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생결단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거취 논쟁이 장기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연이어 지도부 사퇴 문제로 파열음이 터져나왔는데 장 대표는 건강 문제를 들어 입원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쏟아진 전방위적 거취 압박에도 예정대로 최고위원회의에 등장한 장동혁 대표.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또 운을 뗐습니다. 선관위 사태가 마무리됐는데 적어도 가을 전에 지도부 전체 임기를 마치자며 조건부 사퇴론을 제안한 겁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한다라는 그런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권파는 참정권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때 무슨 외계어냐 즉시 엄호했습니다.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내부를 향해 화살을 겨누며 지도부를 흔드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때마다 얼굴을 붉히는 상황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품격을 지키라고 굳은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단맥성만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제된 의견이 나가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취재진이 떠난 비공개 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에 열심히 싸우는 모습부터 보이는 게 순서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거로 전해졌는데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곤 과로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의 버티기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제 시선은 지도부 존속의 열쇠를 쥔 최고위원들에 향합니다.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 2명 더 사퇴 뜻을 밝히면 당원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친한동훈계와 초재선 모임 대한가미래를 중심으론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강제 축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진들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지도부가 없어요. 그렇죠. 네, 처음 보는 철면피 같은 장면들인 거죠. 이제 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수차례 극한 내용을 경험한 만큼 흑역사를 추가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 인식입니다. 여기에 장 대표가 일종의 회피에 돌입한 상황이라 거친 논쟁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인천 송도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절단된 신체 부위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요양병원 환자와 이 발견된 다리의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군요. 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길이 41cm의 다리 부위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에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와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체 일부가 발견된 뒤 수사본부를 꾸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는 발견된 다리 부위가 자신들이 실수로 배출한 의료 폐기물인 것 같다며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고 경찰은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배출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우선 해당 병원 측은 청소 직원이 신체 부위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병원 안에는 수술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따라 경찰은 요양병원에서 불법 수술이 이뤄졌는지를 포함해 환자의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된 경위와 관련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체 부위는 지정 폐기물로 별도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경찰은 병원 측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상자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던 점과 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물류센터에서 물류 차량이 줄지어 밖으로 향합니다.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출차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지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50대 조합원 1명이 차에 치여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았던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A씨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인명피해를 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치거나 차에 치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러 조합원이 앞을 막아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씨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숨진 조합원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붙잡고 있어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즉시 차를 세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부상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비핵화와 관련한 G7 공동성명에 반발하는 담화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핵화 내용을 담은 G7 공동성명에 대해 단호히 규탄하고 배격한다며 이는 넘을 수 없는 불퇴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G7 공동 성명에 반발하는 담화를 조금 전에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오전 수도권 지역 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이 부서장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 유서에는 과장님이 힘들게 한다, 버티기 힘들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자가 벌써 3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나 많은데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권민석 기자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하루에도 8명이 더위에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경기 지역에 7명이 집중됐고 충북에서도 1명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들어오는 온열 질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 달여 만에 307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없었고 환자가 20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153%나 급증한 겁니다. 남성이 69.7%로 여성의 2배가 넘었고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고령자가 특히 취약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 탈진이 절반 이상이고 열사병, 열 실신 순입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져 어지럽거나 의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발작이나 중추신경계 이상, 장기 손상을 부를 수 있어 단지 더위를 먹었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시 어린이와 노약자, 임신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그늘을 찾아다니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석유 제품의 공급과 상한선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중동 정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르무즈 옆 통항 상황을 지켜본 뒤 최고 가격 조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6번째 최고 가격 고시 기한이 끝났지만 정부는 석유 제품의 공급 상한선을 새로 발표하는 대신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주유소 공급 가격은 리터당 1,934원, 경유 1,924원, 등유는 1,530원으로 당분간 고정됐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효력이 본격화되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실제 종전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최고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가 이제 호르무즈 통항이나 이런 상황들이 또 급변할 수도 있고 종전이 이제 실체적으로 진전이 있는지 그 여부랑 국제 유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정부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해협을 자유롭게 오가며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시점이 돼야 최고 가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료 시점 역시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고 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등을 생산, 판매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수준의 마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 제품 구입 가격은 물론 운송비와 보험료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유 업계가 요구해온 국제 석유 제품 가격 기준 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원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수준은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역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입점 업체들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자진 시정안을 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결국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입점 점주들은 최해 대우 요구에 시달려왔습니다. 음식값이나 최소 주문 금액 등의 혜택을 타사액과 같도록 해달라. 안 그러면 점수를 깎겠다는 전화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이 가격으로 운영 중이고 배민에서는 이 가격으로 운영 중이면 통일성이 없으신 거잖아요. 할인 적용 중이긴 한데 좀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해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뭐든지 좀 다른 플랫폼이랑 동일하게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점주들은 말합니다. 타사의 가격을 올려줄 수 있냐라는 식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멤버십에서 박탈이 된다는 건 소비자가 구독자여도 무료 배달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게는 노출도 안 될 뿐더러 사실상 배달 시장에선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에 배민은 수익성 높은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하고 배민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부당 광고한 혐의, 쿠팡은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 판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공정위가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두 회사는 시정 방안을 제출하며 제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배민은 가게 배달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천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쿠팡이츠는 4년간 600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심사한 공정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가 광범위해 시장이 과점 체제로 바뀌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했고 일부 입점업체가 시정안을 반대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시정안이 일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되면 배민은 최대 2,390억 원에서 5,130억 원 사이, 쿠팡이츠는 최대 250억 원에서 420억 원 사이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쿠팡은 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 판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 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 의결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동의 의결 신청이 무산돼 아쉽다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도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 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할 새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곧바로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면서 이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대적관 언급은 언론 보도 내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아직 초안 작성 단계지만 기존 표현은 유지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일부는 곧바로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며 백서 발간 과정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적 개념은 과거 북한을 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 국방정책 방향과 대북 기조를 해설하는 정부 공식 문서로 통상 2년마다 발간됩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명시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 직접적 군사 위협 같은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땐 부활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또 사라졌고 2022년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서 다시 쓰였습니다. 2024년 12.3 불법계엄 여파로 발간이 연기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국방백서는 4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부처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적을 둘러싼 논쟁은 또 한 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정부는 최근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중국 측의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의 북핵 묵인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 인준 절차를 마친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도 마무리돼 조만간 공식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을 최근 스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틸 후보자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공식 부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이른바 테러 자작극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정 전 후보가 음료컵을 던진 남성과 범행 전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정 전 후보와 컵을 던진 30대 A씨가 범행 전에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행 공모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범행 전부터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테러 자작극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고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네, 서명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진 건데 그 배경과 또 이번 합의의 의미를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이제 스위스에서 19일에 양국 대통령이 서명을 할 거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일정을 좀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걸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뭐 호르무즈 재개방의 속도를 낸다 이 부분이 표면적인데 혹시 숨은 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표면적인 것은 이제 그 호르무즈 그 해양 물류라든지 그 유가를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빨리 이렇게 그 MOU를 사인을 했다. 왜냐하면 MOU 안이 그 양측 대표가 서명한 이후에 곧바로 발효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게 정치 외교적인 전략적인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그 와중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찬 직전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 양측 강경파, 특히 미국 공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안이 오바마 안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아니 오히려 이란한테 다 진 거 아니냐, 그런 그 반대 여론이 커지니까 오히려 지금 국제 정상의 무대에서 그 공론화를 시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완벽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G7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이걸 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찌됐건 어떻게 보면 그 베르사유 거기 궁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독일의 그 패배 그 서명도 거기서 했고, 그 네. 고비고비 역사적인 사건마다 세계사적 사건마다 평화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열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런 상징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전히 국제 질서의 최종 그 결정자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 정치와 그리고 그 국내 정치적인 그 여론을 조금 자제시키기 위해서 G7 정상회담을 조금 이용한 거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 내일 이 스위스에서 서명식 개최 여부가 이제 불투명해진 상황인데, 네. 이건 이제 안 열린다고 보면 되겠죠? 예, 뭐 별도의 그런 공식적인 그 서명식은 열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정상이 그 서명을 한 순간부터 이제 발효된다라고 예. 했으니 뭐 굳이 다른 협상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본 협상을 시작하는 예비, 이제 준비 그 협상이 시작됐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지금 60일 그 협상을 위한 킥오프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19일 날 그런 공식적인 의전 행사들은 없겠지만 대표단들이 모여서, 지금 아직 이란 입장에서는 참여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타부다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표단이 오게 된다면 이제 진짜 본 협상, 그러니까 그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그 자유항행, 이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완전히 열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MOU에서 지금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자유항행을 여는 거는 60일 그 협상 과정 동안만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에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한 사전 예비 작업들이 이제 시작됐다. 19일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MOU 체결되고 이제 60일 후속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60일을 엄격한 기한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협상 시한을 좀 뭐 늘린다든지 유연하게 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MOU 안에서도 60일이라고 하는 그 일정이 그 어떤 픽스된 고정된 날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측의 동의로 연장될 수 있다라고 그게 이제 들어갈 거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차례 여기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바마 JCPOA 포괄적 핵 합의도 거의 2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양측의 의견 합의를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양측이 이번에 처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오바마가 했던 2년 6개월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60일은 너무 적은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것도 자유항행이 이제 영구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60일 협상 동안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항행을 할 수 있게 푼 것이기 때문에 그 MOU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가 돼야 되는데 6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협상 기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백악관이 이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네. 양국 모두 자국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대부분 이란에 유리한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 언론의 그 입장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JCPOA 포괄적 핵 합의를 다 이게 잘못된 안이다 해서 철회를 했을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을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경제 제재라고 하는 카드를 다른 포괄적인 이란의 대미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못한 채 너무 빨리 줘버렸다. 그러니까 그 대리전 세력들, 후티라든지 헤즈볼라든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걸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풀어줬다.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이런 전력을 우리가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경제 제재를 풀어줬다라고 하는데, 이번 MOU에
그 두 내용이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 하지 않았던 그래서 비판했던 거 그대로 본인도 그걸 빼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핵 합의도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우라늄 농축된 60% 농축된 440kg을 희석시키는 거를 이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 11,000kg 있던 거의 그러니까 11,000kg에 있어 20% 농축 우라늄을 300kg으로 3.67% 농축 우라늄 300kg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분량은 다 러시아로 반출했던 거보다도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좀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그러면 그 오바마 안보다 나아진 게 뭐가 있으며 이 안은 그럼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해각서 이제 5항을 보면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란이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을 보면 60일 기간이 지나면 그 뒤에는 뭐 앞으로 뭐 이란 입장에서는 뭐 관리나 해양 서비스 그런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 뭐 해석을 좀 남긴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남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항행, 트럼프 대통령이 그 X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호르무즈 해협은 뚫렸다. 뭐 석유가 뭐 흘러 넘치게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그 60일에 한정된 그 말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 관리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땐 통행료를 받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관리권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이 협상 과정을 좀 지켜보고 또 60일이라고 하는 협상 과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관리권 호르무즈 자유해협,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자연 해협을 이렇게 관리권이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서는 전 회의적이나 아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네들이 가진 유일한 그 레버러지 지렛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돈을 꼭 이걸 통해서 통행료를 받을 생각은 없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안 쌓여 있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약속했던 거를 철회할 때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자기네들이 관리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 발을 걸쳐 놓으면 다시 통제를 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명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돈을 안 받더라도 관리권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꼭 이게 통행료로 이제 부과될 것이란 거는 좀 차치해서 좀 보더라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번 협상 내내 그리고 60일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그때까지 이란은 계속 그 마지막까지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갈리바프 의장이 60일 지나면은 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칼을 갈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60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면 세계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 자체를 체득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문제인데 이 핵 관련 내용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란의 이 핵무기 획득 또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이란은 단 한 번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 핵무기가 인정이 되려면 세 가지 93% 농축 우라늄의 핵물질을 가진 것, 그다음에 핵 격발, 그 폭발, 그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격발 장치의 기술을 갖는 것,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서 그걸 투발 수단을 가져야 되는데 이란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60%가 최선이었고 핵 격발 장치 실험은 미국 정보부가 얘기한 겁니다. 2002년 이후에는 이전에는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2002년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격발 실험을 한 적이 없다. 미국이 얘기했던 거고 지금 그 투발 수단은 그런 어떤 탄두 소용하는 없었던 걸로 그 정도의 기술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이란의 지금 주력기는 F-14 그리고 그거보다 더 진한 뭐 F-4 이런 전투기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다 퇴역된 전투기 때문에 이 그 폭격기로 그 핵 무기도
없지만 그걸 투발하는 수단도 없기 때문에 핵무기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없다라고 우리는 안 만들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이거죠. 이란은 늘 자기네들도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일본 모델을 원합니다. 뭐냐면 일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피폭국으로서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배경은 다 갖춘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은 항상 일본을 동경하면서 우리도 핵무기는 절대 만들지 않겠지만 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다 갖추고 있어서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할 때 그걸 레버리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그 국가가 되길 원했던 거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라고 한 건 이란이 늘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란 외무상 아락치가 중국 외교부장 왕이를 만났을 때도 나는 핵무기 안 만들 거다라고 이미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라는 건 다 그랬는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앵커님 질문처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사실만으로 핵무기가 있다라고 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협상을 해야 되니 자기의 성과로 하기 위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라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얘기를 한 것 자체를 성과로 지금 포장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것은 과연 그 이란이 과거에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역량을 갖고 진짜 그 정도의 수준을 됐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 뭐 그냥 단순히 저의 의견이 아니라 IAEA 보고서도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정보부장이나 정보부 그 수장들도 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안 갖겠다라는 그 워딩을 붙잡고 그러니까 나의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보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이나 지금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이 뭐 단계적으로 해제가 되고 뭐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이 수립이 되면 이란이 오일머니 시대를 좀 맞을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 17억 달러 그 제공을 두고 비판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그 JCPOA 협정을 맺으면서 17억 불을 이란한테 돌려줬습니다. 그게 1979년 이란 어떻게 보면 이란의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잔금 대금이 안 된 것들을 돌려준 거였거든요. 그때 이란에 통치 자금을 줬다라고 비판을 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큰 돈을 흘러가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그 모든 그 석유 제재에 대해서 제재를 풀게 된다면 이란이 그 경제 제재 때문에 겨우 135만 배럴을 생산해내고 있었는데 지금 역량으로 보면 한 300만에서 4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르그 섬이나 이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의 석유 제재를 다 풀어줬다고 한다면 35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의 석유가 매일 이란이 팔 수 있게 되고 그 석유 대금은 이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단순히 17억 달러, 3천억 불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중순인데도 날이 많이 덥습니다. 마치 한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 곳곳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3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오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기 전에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250mm 이상, 남부와 영동에도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사상 처음으로 9천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쓴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7배 넘게 많았고 코스닥은 장중 천이 무너져 쏠림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0.23% 오른 8,884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8,900선을 오르내렸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운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지난달 15일 장중 8,000을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서 새벽에 있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흘러갔지만 코스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25% 오른 9,06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 수혜를 좀 반도체 또 AI 인프라 기업들이 다 받고 있는데 금리 좀 오른다고 뭐 빅테크가 투자를 줄일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금리 올라가도 반도체는 걱정이 없다. 비둘기적이었으면은 이렇게 지수가 오히려 코스피가 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반도체 대장주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에 4.62% 오른 36만 2,5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인 HBM4E 샘플 공급 소식에 6.51% 오른 268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온기는 시장 전반으로는 번지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110여 개인데 반해 하락 종목은 7배가 넘는 791개였고 코스피 200에서도 상승 종목은 16개지만 하락은 183개였습니다. 장중 한때 천선이 무너진 코스닥은 3.01% 하락 마감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탓에 양극화와 쏠림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옵니다. 못 버티고 팔고 반도체로 갔다가 이게 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불안함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경계해야 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FOMC 여파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525원으로 출발해 1,527.1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비규제 지역 가격 상승 기대감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동탄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무려 2% 넘게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동탄 상승세가 인근 화성, 병점과 용인, 수지 등 수도권 남부 전역으로 확산하는 흐름도 나타나는데 이른바 반도체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동탄역 바로 옆에 있는 대장단지. 국민평수 84제곱미터가 이번 달 22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준대장급 단지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억 후반대 선에서 거래됐던 84제곱미터 매물이 이번 달 17억 원을 돌파했고 호가는 20억대 주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엔 1.98% 올랐던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2.22%로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질주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매주 치솟은 동탄구 아파트 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매매 계약 이후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들이 배상을 감내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본계약마저 취소하는 그다음에 금액을 더 올려서 계약하자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 취소 사례가 늘고는 있죠. 이처럼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다른 경기 남부 혀세권 지역 집값도 매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용인 수지구 아파트값이 0.4%대, 용인 기흥구와 수원 영통구는 0.3%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동탄과 기흥 등을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 등 3중 규제로 묶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중 규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규제 장치이기 때문에 세를 끼고 미리 사두고자 하는 매수세 유입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서 호가 가격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심각한 전세난이 빚어진 서울에선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0.33%에 이어 이번 주도 0.3% 가파른 오름폭이 유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주와 똑같은 0.27%가 오르며 71주 연속으로 상승을 기록했는데 성북과 구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일에 투표소를 지켰던 공무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합수본은 선거일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수본이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3곳을 관리했던 지자체 공무원 9명을 한꺼번에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전열을 정비한 지 하루 만에 전방위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소 내부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귀하며 당일 혼선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도 한창인데 합수본은 추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의 중심에 놓였던 잠실 7동 투표록에 보관된 서울 올림픽공원의 경우 시위대 봉쇄가 계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압수수색을 벌이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선거 사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정하고 나면 수사의 칼끝은 선관위를 겨눌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소 일선 실무자 조사를 시작으로 피고발인 신분인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도 차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흐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과 역시 수사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경찰이 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를 낸 전북 선관위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을 알고도 위원장에게 늑장 보고를 하는 등 은폐 시도를 했는지가 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전주 완산구 선관위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첩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확인하고 한참 동안 서류를 넘겨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입력 오류를 인지한 게 정확히 언젠지, 도선관위와 구선관위가 이후 어떻게 소통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경찰이 개표 입력 오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예, 혹시 은폐 정황 찾으셨습니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류가 발생한 완산구 선관위뿐 아니라 오류 보고를 받은 전북 선관위 사무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잘못을 인지하고도 당선증 교부 등 재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게 은폐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전북 선관위원장 등 비상근 선관위 위원들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에게 늑장 보고까지 하며 사안을 자체 수습하려 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 경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실무진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27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단체장이 126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교육감 선거 67건, 선거 불특정 14건 등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장 관련 소청은 28건입니다. 이는 17개 시도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외유성 출장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동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국외 출장 현황을 보면 지난 2023년 선관위의 해외 출장에 민주당 직원 2명이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오사카로 간 선관위의 2박 3일 출장엔 민주당 직원 1명을 포함해 4명의 경비로 730만 원가량이 사용됐고 같은 시기 또 다른 민주당 직원은 선관위 직원 4명과 동행한 캄보디아 4박 5일 출장에서 모두 1,54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주째 이어지는 봉쇄 시위 현장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고 경찰서 무기고를 탈취하자는 글까지 올라오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도 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서 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이 돗자리와 매트, 캠핑용 의자로 가득합니다. 지방선거 투표함이 옮겨진 지난 4일 이후로 밤낮 없이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밤중에 3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에는 시위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체육회 진입 시도가 무산됐다는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를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가 돼보자는 댓글이 달려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력 진압당할 경우를 대비해 최후의 보루로 총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글까지 등장하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시위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경기장에 남아있는 투표지와 투표함을 밖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장 진입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체육회에 이어 선관위도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장 진입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도 강제 해산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경찰에 대응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시위가 2주째에 접어들면서 현장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물리력 동원을 두고 경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충남 예산경찰서가 양대노총 충돌을 말리던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충남 예산의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양대노총 간 충돌을 말리던 경찰관을 세게 밀쳐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이 지게차를 몰고 건설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민주노총 조합원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경찰이 이를 말리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 결과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청소 직원이 신체 부위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견된 신체 부위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숙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금융당국의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다른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에 있던 돈까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짐을 가득 실은 카트를 끌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들이 경찰 압수수색 소식에 급히 사무실에서 짐을 빼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통한 대포 통장은 947개. 이들은 노숙인에게 500만 원 정도를 주고 위임장을 받아 유령 법인을 만들고 대포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렇게 만든 통장을 개당 월 150에서 200만 원을 받고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또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돈까지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피해금 환급을 위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의 잔액증, 정보를 공개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인 계좌주와 거래하다 돈이 묶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5억 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에 이용돼서 지급 정지된 대포 통장에 남아있는 사기 피해금을 허위로 지급 명령을 신청해서 채권 압류 및 추진 명령 소송 사기를 통해서 잔고털이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로 가명을 쓰거나 모텔과 폐업한 홀덤펍을 임대하는 등 조직을 치밀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2명을 포함한 조직원 4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또 다른 총책 1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살해 고의성 입증이 앞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 이모 씨와 임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게 해 아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 측 역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지 못했고 살인을 공모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안 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에 참석한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에게 사과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범인들이 그 전면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유족들의 법감정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보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건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 11명에 대한 감찰을 벌여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가해자 임 씨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JTBC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는 그저 한 언론사의 위기로만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K 콘텐츠 성장의 중심에 있던 방송사들이 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개만 하면 글로벌 1위를 찍는 K-드라마들. 이 같은 K 콘텐츠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국내 방송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이번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JTBC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그전 2년 동안 영업 손실만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상파 3사도 지난해 SBS만 영업이익 132억 원을 냈을 뿐 KBS와 MBC는 996억, 2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TV보다 유튜브와 OTT를 찾다 보니 광고주들은 TV 광고 대신 플랫폼 광고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드라마 제작비를 비롯한 콘텐츠 투자 비용은 늘고 인건비와 송출비 같은 고정비는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결국 방송사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JTBC는 스포츠 중계권 등 대형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업계 선두 자리를 노렸지만 커진 차입 부담은 그룹 전체의 짐이 됐습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더 크게,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재무 건전성이 중요해진 미디어 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확장과 성장의 시대에서 우리 미디어 산업이 수익성, 재무 건전성, 책임 경영 이렇게 해서 생존의 시대로 전환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고 최근 주요 방송사들은 수익 구조가 흔들리자 AI와 디지털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자체 IP를 활용한 수익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 무한 경쟁 시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한 방송사들의 생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는 경영계 제안에 대해서 노동계는 불가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영세, 소상공인 위기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 배달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가맹 본사의 비용 전가, 그리고 과도한 임대료 때문이라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 적용 주장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 낙선자가 아닌 당선자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후 생중계로 진행된 월간 법무부 업무회의에서 부정선거나 불법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설립으로 시효 안에 수사가 될지 우려된다며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인 만큼 1차적으로 60일 전까지는 정리하도록 신속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네, 폭염특보가 영남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에도 확대된 가운데 올여름 날씨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후 재난이라 불릴 정도로 심해지는 극한 날씨 대응책과 또 올여름 날씨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미선 기상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낮에도 정말 덥더라고요. 어제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는데 보니까 오늘 서울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더라고요. 올해 처음 내려진 거라고요.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될 때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작년보다 12일 빠르게 이제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시작 전인 것 같기는 한데 벌써부터 뭐 고온에 열대야에 아주 굉장히 이제 더운 그런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이제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울까요? 네, 벌써 이제 여름 시작하기 전인 5월에 월 평균 최고 기온이 이제 역대 최고를 이루었고요. 이제 오늘은 서울에 주의보가 났지만 5월 중순에 이미 이제 경상도에도 폭염주의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 열대야도 강릉 같은 경우에 이제 10분이나 빨리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5월 23일 저희가 이제 여름철 전망을 했는데요. 예. 기온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 6월, 7월이 그다음에 8월이 50%. 그런데 평년과 합해 가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합할 때는 90%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름은 저희 나라 여름은 평년일 때도 이미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도 많이 무더울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아직 본격적인 그런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올해 이렇게 덥다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예,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폭염의 강도와 지속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 또 주변 기압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의 여름 기온을 보면 작년이 이제 역대 1위, 재작년 역대 2위였었는데요. 이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강했기도 하고 상층에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것이 이렇게 덮고 있어서 이제 이중 고기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북태평양 고기압, 인도 양당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북태평양 고기압은 많이 확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외에도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티벳 쪽에 눈 덮임 현상이라든가 또 이제 북극의 해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또 엘니뇨가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서 기압계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주변 기압계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좀 감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평년보다 이상이거나 또는 비슷할 확률이 90%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말하자면은 평년보다 시원할 확률이 이제 10%다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년보다 좀 특이하게 굉장히 좀 더운 날 기상청에서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경보 뭐 이런 걸 좀 발령을 하는데 이런 특보 체계가 좀 강화됐다면서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폭염특보 체계를 18년 만에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름이 점차 좀 길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염경보에 해당되는 35도 이상의 체감온도에 해당되는 폭염경보 같은 경우도 한 달 이상이 되는 지역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밤 기온이 높은 열대야 관측도 또 46일 정도 발생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70년대랑 비교해서 2000년대 이후에 폭염 같은 경우에 한 2배, 또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은 더 이상 이제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저희는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열 질환자 또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폭염 중대 경보라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인데요. 이게 중대 경보가 발표가 되면 야외 활동은 정말 자제하셔야 되고 경보보다 훨씬 극단적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저희가 경보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취약계층에 굉장히 더
위험하고요. 또 열대야가 있는 경우와 낮 동안에 폭염특보가 있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열대야가 있고 그 다음 날 폭염특보가 있는 경우에 온열 질환자가 한 3.5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밤 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열 스트레스를 이제 몸이 회복을 못하면 온열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제 열대야 주의보도 저희가 이제 25도 최저 기온이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네. 처음으로.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여름이 길어지기도 해서 사실 뭐 더위 문제도 있지만 이제 여름에 보면은 비가 정말 많이 갑자기 많은 양이 쏟아지기도 하고 비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호우라든지 태풍 관련해서도 이 특보가 강화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호우하고 태풍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강화 대책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호우하고 태풍에 좀 강화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예보를 할 때 보통 이제 예보의 가이던스, 객관적인 가이던스를 보통 이제 모델이라는 이제 자료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4월에 이제 한국 과학자들이 만든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것으로 이제 현업화를 했고요. 이제 요것들은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류성 강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의하는 데 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에 한 3년 정도 저희가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것을 시간당 70mm 정도 수준이면 발표를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약 40데시벨의 알람을 가지고 핸드폰으로 워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이제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mm 수준의 시간당 100mm 수준의 호우가 굉장히 한 15번, 16번 작년, 재작년 발생하면서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70mm 수준 이외에 시간당 100mm 수준의 호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긴급 재난 문자를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받게 되시면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인 경우에는 저희 이제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태풍의 분류에 대한 강도가 강하다, 중하다. 근데 이제 굉장히 정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도 1, 2, 3 해서 5까지 가면 굉장히 강한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고요. 또 시각적으로도 태풍 모형에 다 1, 2, 3, 4 색깔로 구분하는 그래서 위험성을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렇게 좀 개편을 했습니다. 예, 뭐 작년이었는지 재작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6월달에 장마가 한번 끝난 적이 있었고 공식 발표로서 그 다음에 7월달에 다시 장마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뭔가 이 장마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장마가 조금씩 변해하는 것 같은데 올해 장마는 어떻습니까? 올 여름 장마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장마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마에 대한 부분에 해석에 대한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장마의 형성이나 그다음에 장마의 시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불규칙해서 사실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후에 비가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예보를 할 때 정체전선에 의해서 오는 비로만 정해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체전 아니어도 비가 오는 경우에는 장마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비가 안 오는 부분 또 마른 장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학회랑 같이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부분들이 좀 새롭게 좀 이제 발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정체전선에 의해서 장기간 비가 오는 경우로만 저희가 이제 장마를 좀 정리를 했다 그러면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의미는 장마철이라고 해서 정체전선 의해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대륙성 강수라든가 주윈이도 저기압이라든가 다양한 기상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것도 장마철의 성인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장마를 정체전선 장기간의 비만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호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해당되는 그런 기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시대에 이제 변화하는 한반도의 기후 환경에 맞게 그렇게 좀 정의를 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장마철을 좀 대비를 하려고 하고요. 장마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강수 양상이 점차 이제 과거랑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 평년과 비슷한 것도 여전히 강수량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평년과 비슷한 강수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장마철의 강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지역적 편차, 강도 굉장히 셀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호우주의보, 그다음에 특보, 그다음에 재난성 호우 문자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행동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좀 잘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제 특히 비 예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상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좀 실제 날씨와 좀 틀릴 때도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강하고 국지성인 호우에 대해서 저희 이제 기상청의 예보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수 유무에 대한 정확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외국 나라랑 비교해서 그렇지만 정량적인 강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은 이제 이상 기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제 기상청이 갖고 있는 이제 어려움들이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술 고도화 또 다양한 뭐 관측 기술 또 예보 기술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선 기상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날이 열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대구와 일부 경북 지역에 이어서 오늘 서울 등 수도권 곳곳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내일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3도, 체감 온도는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 32도, 대구 3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오겠고 늦은 오후에는 호남으로 밤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250mm 이상, 남부와 영동에 최대 100에서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중서부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서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고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햇볕도 강하고 소나기나 비도 자주 내리면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낮 동안에는 두피가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를 맞을 경우 피지나 각질 등과 대기의 오염물질이 모낭의 입구를 막을 수 있고 두피가 습해지면서 박테리아균이 번식하기 쉬워지는 만큼 꼭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는 퇴근 후 저녁에 감는 것이 좋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